네, 이번 세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진행하시고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의 발제 후 네이버 클라우드 김준범 이사님과 위즈돔 한상우 대표님의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세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디지털 규제 정책 세션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호근 교수입니다. 먼저 사실 그 오늘 이 행사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 그리고 업계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학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계속 이런 행사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앞에 두 개 세션에서도 우리 그 양당 디지털 정책 쪽에서도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민간 주도의 어떤 혁신 이야기 많이 나왔고 또 앞부분에 정책 그 제한 쪽에서도 사실은 규제가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디지털 경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규제는 굉장히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규제 자체가 어떤 혁신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학교에 계시는 권혁준 교수님이 일단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 우리 필드에 계신 두 분의 어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션이 이제 45분 잡혀져 있는데 조금 전체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 15분 정도 발제를 부탁을 드렸고 이어서 우리 토론자 두 분께 5분에서 한 7분 정도 먼저 의견을 좀 토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올라온 질문이 또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순천향대학교 우리 그 권혁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과의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저희 선배 교수님과 또 여러 업계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새 정부에 있는 디지털 정책과 또 규제 여러 부분을 다룬 세션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주니어 교수들한테도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려는 건 디지털 규제 정책입니다. 앞서 이경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야 또 그리고 규제에 대한 완화 또 그리고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선배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듣는데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정책에 대한 현 지금 업체와 그리고 현상에서 들은 얘기들 그리고 또 지금 토로하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목차는 서론이고요. 포저티브 규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님들과 교수님들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기울여진 운동장, 망중립성, 그리고 현재 처해진 기업들의 바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제에 대한 부분을 토픽을 받았을 때 제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그때 위원을 맡아가지고 여러 사업에 대한 샌드박스를 제가 추진을 했었는데 참 재미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몰랐는데 그 카페리가 부산항에 들어와서 3시간을 체류하게 되면 돈 10억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리에 있는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돈을 쓰고자 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여권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이렇게 검사를 받는 부분의 시간을 좀 배안해서 줄일 수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업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본선까지 올라게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그분들이 그때 이제 중기부에서
국토부 그리고 법무부 그래서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위원장 맡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우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너무 블록체인으로 우선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영예에 진입했을 때 3시간 전에 미리 검사를 스캐닝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인증된 사람에 한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근데 연예에서 빨리 내리고자마자 빨리 시장 가서 회 먹고 돈 써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 그 줄에서 엄청나게 기다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하는 정책 사업이었는데 법무부 공무원께서 딱 한마디를 하죠.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교수님 미국 가서 줄 서 보셨습니까? 시민권자 아니면 이미그레이션에서 줄 서시죠? 네, 1시간, 2시간 줄 쓸 경우도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그게 왜 줄 서는 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국토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 그 사업은 규제 때문에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정부의 기조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그래서 포괄적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부분에선 샌드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기업 위주의, 이영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기업 위주의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한국의 IT 기업이 사업을 한다는 건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그 기업한테 전부 다 몰립니다. 그리고 IT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 수준의 대관 부담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자의 존경은 의장제도가 생긴 이유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T 기업 경영자가 원하는 것은 다만 동등한 경쟁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지금 현 기업들의 외침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열거한 상태에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 돼 하는 얘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저희 해변에 갔을 때 돈 없을 때 대학교 때 민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IT가 만나면서 더 공정화되고 더 결제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우버 뭐 제가 말씀드린 말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나라시, 미국에서 하면 선진 IT 기술 이렇게 변했고요. 닥터나우도 제가 실손보험 간소화 정책 거기 자문위원으로 국회에 많이 왔었는데요. 저는 의협한테 찍혀가지고 실손보험 간소화, 여러분들이 이제 실손보험을 내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명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에 대한 것들은 병원에 나가는 순간 바로 내 통장에 디파짓되는 그런 간소화 서비스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실손보험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계속 수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는 각 병원마다 비급여의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가입자들한테 부담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IT 기술로, 그래서 심평원이 데이터를 갖겠다는 하는 순간 의협에서 저 권혁진 교수 뭐냐 막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고, 규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 3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데이터법은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죠. 닥터나우도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농촌의 폐가를 펜션으로 입원해낼까?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포지티브 규제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규제에 맞춰서 청년들이 벤처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이것을 샌드박스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관철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류를 내려고 그러면 재무제표서까지 전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디지털 쪽, IT 기업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포지티브 규제는 허가되고 리스트업 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는 되는 부분,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전될 수 있으면서 출발을 해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는 하고 나서,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 거의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혁신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관이 전체를 소비자 보호나 또는 어떠한 육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너무 센 국가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사례가 의사결정은 충분하게 생각을 수렴했지만 갑자기 결정하는 부분들, 제대로 의견 수렴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샌드박스가 돼 있지만 구산업의 일방적인 양보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말해서 제가 샌드박스에 대해서 일반적 양보가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사업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타다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상당히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그 층 또는 그 생존의 논리에 대한 부분에서 솔직히 기술이 소외당하고 또 그리고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간섭해온 정부의 개입, 누더기 법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더기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인데요. 뭐 지금 계속 개정되고 이제 누더기가 되는데, 필요한 소비자는 보호하기는 필요한데,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보는 과보호 제도는 문제가 돼서 IT 기업이나 새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가 증가되는 역효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상 플랫폼 상품 공급자 보호, 물론 필요한 공급자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근데 규제 적용의 역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의 옵트인 규정 문제, 그다음에 공급자 잘못에 대한 중개 플랫폼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너러스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10%에서 11% 올랐다고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 분석과 기반의 판단을 해서 어느 비용이 이러한 비용들이 증가되는 부분들 또는 플랫폼 비용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반부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willing to pay 하지 않다. 예, 사실이긴 한데 점점 이제 이러한 사회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수수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이 무조건 싸다라는 생각 또한 이제는 약간 간과해야 될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제 망중립성의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 공헌 대비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거죠. 각종 인력은 더 채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해외 경쟁, 자 디지털이니까 이제 국경이 없으니까 이제 싸워야 됩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삽니다. 워낙 싸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내에 있는 플랫폼 가진 업체도 전 세계하고 싸우는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너네들은 망 깔아놓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 국가가 어떻게 이런 유니콘 기업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규제도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고 또 아니죠, 약간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조 이상의 재벌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따로 한번 고려가 돼봐야 됩니다. 플랫폼 국가, 예, 의미의 오역이죠. 플랫폼은 메타 플랫폼으로 지원해 판을 깔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해석은 플랫폼의 기업의 운영하고 세금으로 민간 사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사례가 이제 배달의 명수라든지 배달 특급 이런 부분들. 혜택 수혜자는 식당 운영자인데 세금 부담자는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고, 손실은 최소한 안 나야 하지만 계속 적자 상태. 그러면서 우리는 전 국가적 대비, 소위 말해서 경제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나 또는 오프라인 대비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 원칙 101을 보게 되면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 부분에서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뭐 기업들이나 그리고 학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과점 배달 플랫폼, 리테일 플랫폼의 경우 한국은 해외 어떤 나라보다 독과점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수수료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제도를 이제 고쳐야겠죠. 아무래도 포괄적 포저티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네거티브로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데이터는 이제 원유다.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제가 바로 저희 심평원에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데이터 풀어주니까 이제 다 의료 데이터 이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교수님 MB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절대 그걸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거는 교착화돼서 더 이상 이제 그 기업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 진출을 해도 교착화돼서 여러 기업들이 싸우다가 실패한 걸 보고선 아예 진출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중요한 KPI 중 하나가 법안 제정 숫자인데요. 진흥법은 임팩트가 약하고 규제법은 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정무위 거기 이제 보좌관 장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루틴이 있대요. 규제안 만들어내는 거는 그 바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시민연대라든지 뭐 여러 소스가 있어서 규제안 만들기는 상당히 쉽대요. 루틴이래요. 그냥 만들면 된대요. 그러면 의정 점수 계속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정부기관이 쉽게 만드는 규제안, 아직도 수많은 규제안이 해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민간 의견의 수렴은요, 공청회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민간참여위원회가 실효성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평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설명은 이제 저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책임이 나한테 따라다닐까봐 겁내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책은 더 그렇게 심하고요. 제가 부산 디지털 블록체인 특구 진행하면서 샌드박스 그거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중기부 때 그때 이제 한 거였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정말 이게 한 단계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한 단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서 우리나라는 정말 규제 천국이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내버려 달랍니다. 그냥 만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달랍니다. 알아서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기업인에 대해서 범죄인 취급하고 플랫폼에 대한 혁신을 이뤄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갑자기 약간 소위에서 범죄시합니다. 이제 큰 이유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미 플랫폼을 해놓고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우선 모든 사람들이 너네들만 돈 벌잖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존 구매를 전부 다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서비스도 좋고 더 싸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서 너네들은 돈 벌었잖아 라는 너무 획일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기업체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한번 펼쳐보고 그다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권혁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개진 수고하셨고요. 네, 사실은 뭐 규제가 없을 수는 없죠.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플랫폼 아까 우리 이경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노 규제, 노 지원. 그러니까 지원 안 받을 테니까 규제도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은 바람직하지만 사실 규제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요즘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플랫폼이 너무 커지면서 너무 자유 경쟁을 해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독식 구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그 기그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 그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라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규제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DNA의 어떤 그 혁신의 DNA를 해치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혁신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올해 그 2022년 CES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데서 올해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덤테크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 패치를 붙여서 보내면, 우편을 보내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 진단해주는 그 서비스가 혁신상을 받았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불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병원 외에는 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이 돼 있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제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챌린지하고 지혜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 교수님은 네거티브 규제를 이제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범 네이버 이사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준범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 공공기관의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관련돼 있는 말씀을 좀 가볍게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제 공공부문의 어떤 혁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계의 성장이란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이뤄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이미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가 돼서 실제 그 공공기관 내지는 뭐 민간 쪽에도 이제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법안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업계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을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보안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 2022년 현재까지 사실 저희가 실제 기관에 공급한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에서 10%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클라우드 발주법상에서는 뭐 클라우드 퍼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장려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행정안전부의 어떤 그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자원 통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 내용에 보면 이런 업무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쭉 정해져 왔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사실 계속 완화되긴 했습니다. 완화되어 왔습니다만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던 것은 가벼운 홈페이지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가이드 자체에서 중요한 어떤 공공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클라우드로 옮기면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어떤 사고 시에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주저를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이제 전면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 뭐 한 5, 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거였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다만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여전히 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통합에 관련돼 있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사실 업무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민간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혹은 그 내부 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관광 홍보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웹사이트 페이지 뭐 이런
사이트 말고는 사실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실제 행정안전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3차 정도에 걸친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스템들이 전환 대상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지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여전히 민간이 단연간 개발해왔던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실제 적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가벼운 예를 좀 들어드리면 한참 이제 요즘도 뭐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자체들이 사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심리 상태를 체크한다라든가 이런 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 AI 콜이라고 해서 그 AI가 사실 가벼운 어떤 대화를 어떤 취약계층의 개인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과 서비스를 이미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막 건강 상태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아프신 데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상대 쪽에서 뭔가 뭐 대화를 시도하면은 저희 AI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벼운 답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안부를 계속 묻는 AI 콜 서비스라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자체에서 이제 그 콜 수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계속해서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AI 콜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이제 거의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았는데 AI 콜센터는 각 개인의 민감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만약에 그 해당 지자체가 저희 AI 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뭐 시작하고 한 3일 만에 일단은 바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해당되는 서비스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훨씬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아마 사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AI 콜센터가 민감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다시 구축형 콜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구축하는데 뭐 빨라야 한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안정화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민간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일주일 이내에 실제 서비스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내부 업무다, 민감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사유로 구축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대단히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저하되어 있는 케이스인 것이죠. 이런 비견한 예들이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자체가 클라우드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클라우드를 왜 쓰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기관보다는 사실 이제 그 클라우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공공의 업무 혁신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제 요소들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클라우드 네이버 쪽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규제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이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한상우 위즈덤 대표님, 네, 토론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위즈덤의 한상우입니다. 저기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연을 좀 드리면 위즈덤은 지금 12년, 13년 차 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AR 빅데이터로 노선을 실시간으로 설계해서 이 광역 간의 이동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불법 노선 버스다, 면허 없이 하고 있다. 뭐 전세 버스도 아니고 쟤네는 뭐 노트북 몇 대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공동구매 또는 공유버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어떤 장르가 생겼고 그런 변화를 겪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여러 형태의 마일스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제 합법 불법에 논란이 있었던 여지를 국회에서 또 뜨리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입법으로 해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그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처음 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했지만, 이게 이제 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안 되라고 만든 법인가 싶을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제 독소 조항이나 이제 이런 삽 안 되는 이런 볼륨의 이제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시간 제한, 수량 제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 또 그 과정을 또 뚫고 가서는 또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모빌리티로 선정이 됐는데, 막상 그 열흘 17일 올림픽 17일 했습니다. 패럴림픽이 10일 했고,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서울과 평창을 오고 가는 노선에 대해서 강원역에게 반대해서 강원도에서 면허를 못 주고, 서울시는 평창 올림픽이니까 한 뒷짐지고 그래가지고 저 수십억을 투자하고 준비를 했는데 차가 못 가게 됐어요. 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모빌리티로 선정해서 파티도 했는데 재밌는 일이죠. 예,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을 해서 그냥 여객동체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해 운임을 받지 않겠다. 올림픽을 보러 가시는 분 누구나 공짜로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고, 차는 공짜로 운영을 하되 이 버스가 이제 올림픽 파크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이쪽에 파킹 퍼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파크 내 맥도날드 기둥 하나 서 있으면 막 100억씩 하고 그랬잖아요. 광고가 잘 팔려서 광고 덕택에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자체의 이런 국토부의 해석과 또 지자체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저항과, 거기는 올림픽 17일 이후에 여전히 우리랑 같이 사업 파트너인 그쪽 동네 여객 회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일스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님도 중요하시고 또 국토부 장관님도 중요하시고, 근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경기권에서 서울의 CBD로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근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저희가 그 중점적인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버스라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고 제도화하는 과정 거치면서 경기 프리미엄 버스라는 히트 상품이 나왔어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서부터 한 5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하면서 우리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되게 원론적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무에서 제가 이걸 뛰면서 느끼는 결론은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이 되게 공허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아니면 네거티브 규제면 뭐 다 금지되지 않은 거면 다 해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업을 정합니다. 지금 뭐 에어비앤비면 숙박업, 우버면 뭐 운수업, 무슨 업을 정하죠. 그럼 업은 어떤 뭐 등록 요건이라든지 인가와 면허 요건 같은 걸 정하고, 또 그게 어긋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금지되지 않았으면 다 해라? 아니, 너무너무 꼼꼼하게 다 금지시켜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분당에서 여의도까지 다이렉트 오는 버스를 만들었다, 없어요. 다이렉트 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분당에서 여의도로 다이렉트 오는 버스를 만들어서 그걸 공유시킨다라고 하면 운수사업법 어느 조항의 행정형벌에 걸려요. 그러면 과태료 얼마 내는 게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겪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분이 나와가지고 네거티브 규제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실 때, 그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이 그냥 뻥 축구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뻥 차버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마치 해법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은 도저히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실 건지라는 생각을 되게 정교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대개 우리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는 얘가 이래서 안 된답니다, 저래서 안 된답니다, 또는 시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언론에서 주목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얻게 되면 의원실이 하나 붙게 되고 또는 어떤 규제에 관련한 어떤 부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서 개별적인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고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개별적인 구제가 뭐냐면 기존 제도의 예외나 새로운 종의 면허, 인가가 하나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객교통정책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신규축을 고쳐서 새로운 종의 면허인 한정면허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무슨 격오지에 관련해서 나오는 오일장 버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소와 관련된 면허를 시간에 관련된 면허, 그러니까 시간에 이 버스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싶을 때는 한정 면허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놀고 있는 버스들, 그게 뭐 전세 버스든 무슨 뭐 전경 버스든 자우지간 놀고 있는 교통 자원들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는 어떤 문제로 지금까지 하나하나가 만들어졌냐면 이게 분명히 국민의 편익이 있어요.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에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죽이는 건 되게 멍청한 짓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종의 어떤 면허를 하나 더 붙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7조 1항부터 뭐 몇 통까지 있다 그러면은 끝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 법을 좀 개정을 했던 간에 아니면 어디 운이 좀 좋았던 간에 하면서 하나하나의 구제 사례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이 정부 부처에서는 그 사례를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반대로 알맹이는 없어요. 또 왜 알맹이가 없냐? 그렇게 해서 그 업에 들어가면 여러 형태의 지능법이나 여러 형태의 육성법에 따라서 기존의 레거시들은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장 플레이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좀 저희 의견을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혁신과 생산성, 국민 편익에 노이지 무게를 주지 못하고 되게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 서차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노이즈를 줄이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게 해결이 아니라 봉합하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뭔가 기득권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아니 기사님들이 자꾸 분신해서 나가시는데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규제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분들의 분신이 사라지거나 자유로운 활동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되게 정교한 규제 체계를 짜야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같이 단순한 논리는 답이 아닌 것 같더라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마 네거티브 규제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지만은 사실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실현이 어려운 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토론자분들이 이 발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시길 바랐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이 토론자분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 플로어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보면 우리가 그 오늘이 이제 우리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에 관한 그런 이 학술 모임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항상 대통령 공약상을 보면 규제 완화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실제 평가를 해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보수냐 진보냐에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특히 이 공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워킹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님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평가 지수 중에 하나가 의원 발의한 법안 수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유튜브 보시면서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호 교수님이 보낸 건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은 정보통신부라는 하나의 그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부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주관하에서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너무 파편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든 게 보면 뭐 디지털 인재 양성도 초등부 부분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대학 부분은 과기부, 빅데이터 관련 부분은 또 산업부하고 과기부, 데이터 인프라 구청 행안부 뭐 이렇게 지금 파편화가 되어 있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디지털 정책이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에 정권을 주고 거기서 예산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오너십을 주는 게 그게 해결이다는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계속 모든 그 후보들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5년마다 평가를 해보면 규제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또 스타트업 단체에서도 이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FTA를 하면은요, 우리 한참 FTA 체결하고 다녔잖아요. 뭐 칠레도 하고 어디도 하고 가보면 뭐 사거리에 우리나라 버스 다 우리나라 뭐 현대차가 쫙 점령하다시피 하고 잘 팔아먹었어요. 대신에 우리 이 농업 분야가 많이 손실을 입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나라가 갈 길을 위해서 부득이 좀 축소되고 손해 입는 영역이 생기는 거고 또 육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FTA 때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갔을 때는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데모가 있든 뭐가 있든 달래고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는 그걸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5대 그룹 위에서 지금 4위 정도 해요. 스타트업 전체가 지금 고용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 싸움이 나면 자 너희끼리 잘 싸워보고 이기면 와. 너희끼리 합의 보고 와. 하여튼 방관자적인 자세가 있으세요. 국익을 위해서 정말 이제 대선 정책 토론회니까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이끄는 분이라면 FTA 하시듯이 이 저울에 올려놓고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서 갈등에 들어가시고 거의 욕도 좀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국토부 장관님이 뭐 저녁을 먹으면서 이러세요. 나 만났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예. 어디 편든다는 뭐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다 만나셔야죠. 다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미 국익에 도움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됐는가,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성공적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다 거를 보면서 사실은 택시 기사들하고 합의해오라. 그 합의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택시 기사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그죠? 정부가 뭔가 좀 더 국익의 관점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똑같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려고 하자 이야기해도 계속 규제가 늘어나는 거. 그거는 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각 양쪽 대선 캠프에서.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조금 전에 이호 교수님이 그 의견을 유튜브를 통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 디지털 정책 부서들의 파편화를 좀 막고, 그러니까 어떤 한 업체, 한 조직에 사실은 그 오너십을 주고, 그리고 평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가 예를 들면 사실 그 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느냐, 그런 거 가지고도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규제의 어떤 이 조직의 변화, 조직 관리의 변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그런 게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이런 악순환이 계속 규제가 만들어지는, 양산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로만 하기보다는 뭔가 좀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장시간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오늘 행사의 총평을 안중호 서울대 명예교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굉장히 짧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가 창립이 된 지가 이제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만 33년이 됐네요. 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게. 어떻든 오늘 뭐 일종의 뭐랄까요, 이 토론회를 이끌어 주신 김영진 교수님 그리고 또 유병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만 들어보면은 무언가가 좀 희망적인 뭐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총평을 좀 하면은 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이 다 서로 상호 보완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어느 당이 되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김영진 교수하고 유병진 교수가 잘 좀 서로 협력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인즉슨 뭐 정책도 그러고 연이어서 우리가 진행했던 산업 정책, 그다음에 규제 정책 다 뭐 일관되게 흐르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뭐 키워드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은 변화, 혁신, 규제, 그다음에 전환, 또 거기다가 상당히 중요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등 조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잘 조화롭게 좀 100% 완벽한 거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조정 통합의 노력은 반드시 좀 우리가 좀 기울여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대선의 주자들이 다시 말하면 새 대통령이 될 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적어도 ICT 부문에는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마인드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 탑 리더이기 때문에 이 탑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비전 제시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 제시하는데 우리가 많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전 제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려면은 그 전략이 제대로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고, 또 구현하는 여러 가지, 오늘 규제의 상당 부분의 얘기들이 뜻은 좋은데 실제로 사업을 우리가 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또 예산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일들이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거가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당선자가, 물론 되기 전에 다 해놔야 되겠지만, 당선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ICT 관련되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필요로 하다. 근데 컨트롤이라는 단어는 요새 의미로 보면은 썩 좋게 들리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완화된, 좀 미화라 그럴까, 하여튼 뭐 좀 조금 순화된 단어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통합 조정의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캠프에 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학회를 이끄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뭔가 여기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양희동 학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는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분위기는 한마디로 날카로웠고 또 따뜻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 중심으로 여러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받은 또는 축적하신 이 역량으로 올바른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갈 때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는지 오늘 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회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몰고 가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은 펼칠 뿐입니다. 어떤 의견이 선택될지는 당연히 수요자의 몫이고 참여자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회원분들이 합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행정학, 변호사, 의사, 뭐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마 다양한 분들이,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내실 분들이 합류하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호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번 행사는 모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다 더 정교한 기획으로 우리 유능하신 임원분들과 계속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공산주의 같고 블록체인은 자유지상주의 같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마 웃으실 분도 계실 텐데, 모든 테크놀로지는 뒤에 숨은 히든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대하는 기대가 다르고 우려하는 걱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부의 정책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우려와 모든 기대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뜻깊게 모아지고 또 우리 새 정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동 학회장님의 폐회사를 끝으로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가 우리나라 디지털 정책 발전에 귀중한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